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5월 2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빨리 갑니다. 이거 지난주에도 정말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한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50대에는 시속 50km로 60대 되면 시속 60km 70대 되면 시속 70km로 그 김동길 교수님이 한국인 강의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네요. 80대면 눈 깜빡했더니 시간이 또 뭐 5년 확 지나간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자, 오늘 제가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좀 빨리 해야 되는데요. 한번 댓글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기분 좋은 2차 전기 많이 상승하네요. 드디어 반도체도 상승합니다.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채슬리 TV 알려줍니다. 네, 좀 골라서 추천해 주세요.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같이 주식 얘기하고 인생 얘기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또 행복한 건가 이런 얘기하는 게 항상 바쁘신 전무님 사모님하고는 언제 노시나요? 네, 같이 놀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수요일 전투 체육하듯이 수요일마다 유니폼 입는 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우리 재신님께서 지배구조 개선이란 말이 와닿지 않아 지배주주의 소액주주 약탈이란 말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뼈 때리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소액주주 가치에 대한 약탈이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물적분할 관련된 얘기할 때 어떤 분이 배밭에 가서 갓 고쳐 쓰지 말고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 고치지 말라.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교수님 그때 보니까 경북대 그 교수님이셨군요. 그 부분은 비유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게 오해를 받는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주주의 소액 주주의 가치를 강탈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서운해 하시겠는데요. 우리 웜의 신박 꼬박꼬박 제가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책이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을 이상훈 교수님이시군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경북대 학술총서라고 해서 아주 우리나라 기업 가버넌스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좋은 책을 써주셨어요. 이제는 앞으로 이 소액주주 이 가치가 약탈당하는 이런 이제는 없어야죠.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용등급도 그렇고 그죠? 신용등급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보다도 다 우리가 위에 있잖아요. 그런 선진국인데 이 주식시장이 자본주의에 꽂힌 이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가치가 약탈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죠? 솔직히 얘기해서 쪽팔리는 거잖아요. 네, 그 친구 영화에서 이준석 씨한테 그 친구들이 찾아가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준석이 아니죠. 그 극 중에서는 이준석이었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준석아, 니 와 그랬노? 네. 법정에서 지시했습니까? 라고 판사가 물어보니까 네,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그 영화의 맥락으로 보면 준석이가 지시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네,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법정에서 다 놀라죠.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가 찾아가서 니 와 그랬노? 했더니 쪽팔린다 아이가. 예. 거기서 본인 살라고 밑에 부하들한테
아니 이거는 내가 지시한 게 아니라 쟤네들이 한 겁니다 라고, 그거는 사실이니까 그래 얘기해도 되는데 쪽팔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 고용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이제 채슬리 투자자문을 설립해서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어쨌든 우리 채슬리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소중한 자금을 맡기신 이 자금이 물가 상승 이상의 충분한 수익을 내야 되고, 이게 뭐 제 1번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제대로 된 그 운영을 하지 못하면 저희 직원들 월급을 못 주게 될까봐, 항상 그 월급 못 주게 될까봐, 그것 때문에 이 1번, 2번 때문에 정말 예전에 월급쟁이로 있을 때보다 10배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을 하시는 오너분들의 마음은, 제가 예전에 모든 사장님은 다 부지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사장님은 다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지런한 분들이 창업을 해서 사장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실제로 창업을 해보니까 사장이 됐기 때문에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지런하지 않고 정말 노심초사하지 않으면 언제 이렇게 뚝에 금이 가듯이 균열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번에 카카오의 작년에 기사 이렇게 쭉 다루면서, 그죠? 야, 이 총체적 부실이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확신하게 됐던 게, 그 김범수 회장님이 출근을 잘 안 하셨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그 다음이 뭐 카카오하고 합병한 다음도 보면 이재웅 회장이었죠. 그 다음도 그 좋은 다음을 만들어 놓고, 그 이재용 회장님이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전문 경영인한테 이렇게 다 맡기는 것처럼 저는 보였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음에 대해서 그 여러 번 이제 탐방을 가보고 그 경영진들을 만나보고, 이 주인이 없는 회사다, 사실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식당이 됐든, 그죠? 어디가 됐든 이 주인이 안 보이면 그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더라도,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는 그런 임직원들을 보면 믿음이 가죠. 그런 측면에서 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 정말 회사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노심초사 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그만 기업부터 그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저는 다 존경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IMF도 겪고 우리나라의 자본이 축적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 기업이 살아야 되다 보니까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선진국이잖아요. 거기에 맞는 우리 기업의 이 품격이 이제는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업을 하시는 기업인들이 다 존경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기사를 스크랩할 때 소액주주 가치를 완전히 기업에서 따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150억씩 가까이 연평균 그렇게 본인이 설립한 다른 회사로 돈을 뺐던 그 오너가 오늘 기사에 보니까 LA에서 무슨 나무 심는 걸 하고 뭐 그런 기사를 보면서, 그거는 사실 위선이잖아요. 위선입니다. 그 기업을 믿고 그 오너의 가치를 믿고 투자해준 그 주주들을 소액 주주의 가치를 강탈하고 거기서 회사 돈을 그런 식으로 했던 분이
뭐 어디 가서 기부하면서 나무 심고 이런 거는 솔직히 위선으로 보이거든요. 예,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전무님처럼 저만의 운동을 만들어 볼까 고민 중입니다. 국내 증시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은 수급이 예전에 비하면 약하네요. 방산조선 원전에서 새로운 주도 섹터로 옮겨가는 변곡점이 곧 올 것으로 보이는데 대선 이후일까요? 언제쯤 어떻게 변화가 시작될까요? 보통 주도주의 흐름이 시장에 큰 충격이 오면요, 확 빠졌다가 올라올 때 주도주가 변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처럼 워낙 강한 실적 모멘텀으로 상승하고 있던 종목들은 그런 외생적 변수, 트럼프 관세, 뭐 계엄 이런 거 있을 때 오히려 그 전까지 강했던 주식 사는 게 맞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변화가 있었던 케이스가 2011년도에 이제 차화정 장세가 끝날 때인데요. 그때 2009년, 10년, 11년 동안에 3년 동안에 7공주부터 차화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게 올랐었는데 2011년 그 8월 달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확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 화학 정류가 힘을 못 썼어요. 힘을 못 썼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펀더멘탈의 변화도 있긴 했었죠. 2009년도에 있었던 중국에서도 4조 위안섬에서 경기 부양책 쓰고 2구 환신했고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런데 2012, 13, 14년부터는 이 남유럽 위기가 오면서 유럽 전체가 약간 위기 상황이 오고 전체 세상의 그 큰 소비 주체 중에 하나가 유럽이잖아요. 유럽. 미국, 유럽 이렇게 선진국들. 그런데 유럽이 이제 휘청거려 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화학 정류가 꺾이고 나중에 이제 자동차까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의 큰 하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와 함께 무슨 펀더멘탈의 이 소비의 변화를 줄 만한 어떤 큰 이슈가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크게 빠졌을 때 이 수급에 변화가 생기게 되거든요. 사실 그것도 투자의 본질에 다 써놓긴 했는데, 그 주식 초보자들은 사실 이해하기 힘든 얘기들이 좀 적혀 있어요. 그 RSI나 뭐 빅스 이런 명확한 지표 말고도 방금 말씀드렸던 왜 이렇게 확 빠졌다가 올라올 때 수급이 변하면서 주도주가 변하는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놨는데, 그거 제가 썸에서도 이해할 만한 분들이 우리 업계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도 요 내용 이해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아니면 2명 정도 되려나, 사실 그러면서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주도주의 흐름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써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 제가 조만간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조만간에. 요 질문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 GP지기 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쌈바를 매수한 지 하루 만에 인적 분할 발표가 났고 뭐 블라블라블라 했는데, 자, 저는 쌈바도 에피스도 같이 있어서 투자를 한 입장에서 쌈바를 더 선호하지만 분할이 65대 35로 나눠지며 기업 가치가 100이라고 볼 때 쌈바를 선택을 하며 에피스 35%의 가치는 결국 훼손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전체 가치가 쪼그라드는 건데 여기에 대한 보상이 따로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네, 중요하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쌈바랑 바이오 에피스 홀딩스인데 뭐 100%를 갖고 있는 홀딩스니까 그냥 쌈바랑 에피스라고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자, 쌈바를 좋게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에피스랑 쌈바랑 합쳐져 있었던 지금에서 에피스 가치는 빵이라고 보자고요. 빵이라고 보고 쌈바가 100이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쌈바의 가치만 가지고도 현재 시총 100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65대 35로 쪼개지기는 한데 이 65가 어떻게 되냐면 쪼개지고 나서도 100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바의 가치가 그 기존에 100이고 에피스의 가치는 빵이었다면, 그죠? 쪼개져도 얘는 100이 돼요. 네. 그러면 에피스 요 35는 어떻게 되는가? 35가 쭉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35가 쫙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서 0에 수렴할 건데 상장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총 100억, 150억, 200억, 뭐 300억까지 보면 아니 이 회사는 재무제표 엉망이고 이렇게 적자 나는데 왜 시가총액이 150억, 200억 하고 있지? 네, 그게 상장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바는 다시 100이 되고 요 바이오 에피스는 한 5, 10 여기에 거래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분할된 회사의 합산 시총은 100보다는 넘을 거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보다 더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한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살짝 자랑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엔비디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아침에 우리 최상무가 얘기를 해줬는데요. 자, 제목은 그때 안 팔길 잘했네. 사학개미 환호 터진 종목의 정체. 네, 깜짝 실적 넷 엔비디아 시간에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 해서 한 141불까지 지금 시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AI 칩 대장주 엔비디아가 올 1분기 미국 기준으로는 2월에서 4월입니다. 회계 연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상을 웃돈 실적에 엔비디아 주가는 장마감 후 거래에서 5%가량 치솟았다. 실적은 1분기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조 5천억 정도 났고요. 순이익은 26조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 매출 증가, 이익 증가는 26%예요. 조정주당 순이익 EPS는 0.96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시장 예상치를 웃돈 실적인데 앞서 시장조사 업체에서는 엔비디아 매출이 433억 달러 그리고 EPS는 0.93 이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1분기 엔비디아 매출의 88%는 AI 칩과 관련 부품을 포함하는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 나왔고요.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3% 증가한 391억 달러, 약 53조 7,600억, 그리고 월가 예상치 392억 달러에 근접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대규모 언어 모델, 그리고 추천 시스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등을 위한 AI 칩 수요가 데이터 센터 매출을 견인했다고 밝혔고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엔비디아 AI 인프라에 대한 전 세계 수요는 매우 강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3차원 3D 게임용 칩을 포함한 게임 관련 매출은 38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자동차 및 로보틱스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72% 증가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러한 매출 증가가 자율주행용 칩과 소프트웨어 판매 확대 덕분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저사양 칩 H20의 중국 수출 통제 조치가 없었다면 매출이 25억 달러 더 높았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동안 엔비디아는 대중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주력 제품인 H100보다 성능이 낮은 H20을 만들어서 중국에 판매해 왔는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H20의 수출까지 금지한 이후 중국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 1분기 매출 증가율은 지난 2년간 엔비디아가 기록한 수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2분기 실적은 전망치를 소폭 밑돌 것으로 예상했는데
엔비디아는 2분기 매출을 450억 달러, 네, 한 61조 8천억 정도 전망을 했고요. 이는 시장 전망치인 459억 달러에는 못 미치는 수치이고요. 엔비디아 이 전망에는 수출 규제로 인한 H20, AI 칩 매출 손실 80억 달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에서 이렇게 좀 올랐고요. 엔비디아는 현재 누적 보관금의 121억 달러 기준으로 서학개미 2위 투자 종목입니다. 다만 이달 들어서 서학개미는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예탁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 테슬라 19억 달러, 디렉션 데일리 반도체 불 곱하기 3 18억 달러, 디렉션 데일리 테슬라 불 2X shares 17억 달러, 엔비디아 팔란티어 이런 순으로 많이 팔았군요. 네, 지난번 4월 8일 날 그죠? 트럼프 관세 때문에 뭐 주가가 뭐 여기 나오는 팔란티어 68불까지 가고 엔비디아도 80불 때까지 가지 않았나요? 뭐 난리였었죠. 예, 그때 용감하게 이제 사신 분들은 이 정도면 많이 묻다 이가 하면서 그죠? 아마 그러면서 좀 이익 실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서학개미의 누적 보관 금액은 지금 테슬라가 246억 달러, 한 35조 정도 되고요. 엔비디아가 121억 달러, 17조 정도 되고, 팔란티어가 42억 달러, 팔란티어도 한 5조 5천억, 그리고 애플 한 5조, 아이온큐 4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요 기사를 쓰신 노정동 기자님이시거든요. 노정동 기자님이 아마 이렇게 엔비디아 투자하고 계신가 보다. 그죠? 그때 안 팔길 잘했네. 또 올라오면 조금씩 이제 줄여야죠. 네. 조금씩 줄여 넣으면 또 8, 9, 10월 달에 또 뭐 110불 언저리에서 또 살기에 주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 여기 추정치 보니까 또 밑에서 살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HD 현대그룹 시총 100조 원 시대. 야, HD 현대그룹이 시총 100조 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삼성, SK, 현대차, LG그룹에 이어서 5번째군요. 조선업 슈퍼사이클과 AI 붐에 따른 전력기기 수요 폭발이 맞물려서 그룹 시총이 1년 5개월 만에 180%나 늘어났고요. 여기에 미국 해군 함정 수주, 해외 조선소 건조 등이 더해지면서 몸값이 더 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렇네요. HD그룹 산하 10개 상장사의 시총이 102조인데요. 100조 원을 이렇게 넘어선 게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시총 지금 100조 이상인 그룹은 삼성이 535조, SK가 226조, 현대차가 137조, LG가 127조, 이렇게 4곳 뿐이었는데 부동의 5위였던 포스코 그룹이 41조? 철강과 배터리 시장 부진으로 한화가 94조, 부진으로 한화 94조에도 밀려서 지금 포스코 그룹이 41조까지 떨어졌군요. 다만 HD 현대그룹주는 오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종가 기준으로는 시총 97조로 끝났다고 합니다. 어제. HD 현대그룹주의 쾌속 항해를 이끈 것은 조선업 호황인데 조선 3사, 현대중공업, 미포, 3호의 중간 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의 올해 영업이익은 3조 5,700억 원에 달할 전망이고 2년 전 2,823억 원보다 12.6배나 많습니다.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3년치 일감이 꽉 찬 데다가 배값도 200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덕분입니다. 네, 신조성과 보면 나오죠.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력기기와 선박수리, 중장비 등으로 다변화한 전략도 먹혔다는 분석이고요. 변압기 수요 폭발에 힘입어서 HD 현대일렉트릭이 올해 9,17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53년 HD 현대그룹 역사에서 최악의 한 해를 꼽으라면 단연 2014년인데 이렇게 그렇죠. 이 잘 나가는 기업이 또 과거에는 주가 보면서 언제 저렇게 주가가 폭락하고 저 때는 어떤 이유로 안 좋았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사 잘 쓰셨네요. 2014년인데 수년간 2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내던 현대중공업이 성과 하락과 해양 플랜트 부문 손실이 겹쳐서 사상 최악의 실적 3조 2,740억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이투자증권은 일부 계열사를 매물로 내놓는 자구책에도 이듬해 조단위 손실을 이어가는 등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요. 그때 현대중공업이 선택한 돌파구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친환경 선박 기술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조선업 중심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로 한 건데 조선업에 밀려 뒷방 노인네의 신세였던 HD 현대일렉트릭과 현대마린솔루션 등을 분사해서 인력과 투자를 늘렸고 두산인프라코어를 새 식구로 맞이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대인프라코어로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비조선 계열사들은 올해 1조 7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되는 우량기업이 됐고요. 글로벌 해운사들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액화천연가스, LNG, 메탄올, 수소 등을 연료로 쓰는 친환경 선박을 잇따라 발주하고 있고 여기에 2020년에서 25년 주기에 선박 교체 시기가 맞물렸고요. 현대중공업은 중국보다 7년 빠르게 LNG 선박 양산에 성공하는 등 친환경 선박에서는 여전히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대폭 좋아졌는데요. 17만 4천 평방미터죠. 짜리 LNG 세제곱입니다. 세제곱. LNG 운반선 건조 가격은 이달 2억 5,500만 달러로 2020년 12월 1억 8,600만 달러보다 37%나 가격이 올랐네요. 이 덕분에 한국조선해양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액은 3조 5,700억 원으로 뛰었고요. 증권가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낸 2010년 기록을 2027년께 뛰어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10년에 그때 당시로 5조 8,700억을 돈을 벌었었네요. 그때보다 지금 물가가 그죠? 최소 3배 이상 늘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15조를 번 거네요. 조선위의 계열사들도 순항하고 있고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선박 부품 및 엔진 부분인 현대마린솔루션, 마린엔진, 건설기계 부분인 현대인프라코어, 건설기계 등도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고 이들 7개 기업의 영업이익도 올해 1조 7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한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한 HD 현대일렉트릭이 대표적인데 변압기를 제조하는 이 회사 시총은 13조 6,700억 원으로 2년 전보다 거의 700% 늘었습니다. AI 붐 덕분에 전력기기를 찾는 기업이 늘어난 데다가 미국을 중심으로 20에서 30년 전 설치한 제품의 교체 수요가 더해진 결과였고요. 2017년 분사 후 공장 증설과 기술 개발에 전념한 덕분에 기회를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내년에는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정기선 수석 부회장이 2017년 현대중공업에서 분사를 주도한
현대마린솔루션도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의 성공 사례로 꼽히고요. 이 회사는 선박 유지 보수업, 벙커링, 급유 사업에서 친환경 선박 개조 사업 등으로 사업 분야를 넓히고 있고요. 2017년 2,403억 원이던 매출이 올해 2조 978억 원으로 10배가량 불어날 전망이네요. 영업이익도 3,600억 정도에 달할 것이라는 게 증권가 예상치라고 합니다. 자, 여기 제목처럼 100조 시총이 되고 여기서 시가총액이 삼성, SK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었잖아요. 저희 펀드 매니저들끼리는 항상 그럽니다. 올해 내년 시가총액 2등이 될 회사는 누구일까? 어디가 될까? 1등은 뭐 삼성전자로 굳어져 있으니까 요 2등 그룹 있잖아요. SK. 얼마 전에 하이닉스가 이렇게 시총이 쫙 늘어나면서 2등이 된 거잖아요. 얼마 전에는 LG엔솔이었죠. 그죠? 그리고 현대차, 뭐 LG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 2, 3, 4, 5등이 싸움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저희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대신 삼성전자의 장기 투자. 삼성전자가 미성년 증권계좌 순매수 주식 1위 자리를 되찾았다. NH투자증권에 의뢰해서 미성년 고객 계좌 27만 개를 분석한 결과 올 4월 이후 순매수 금액 1위 종목은 삼성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매수 금액은 이달 19일까지 약 15억 4천만 원이고 올해 1분기 순매수 1위던 테슬라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이은 3위로 밀려났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 표를 보면 24년에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알테오젠 요렇게 순서였고 25년도 1분기에는 테슬라, SDI, 팔란티어였는데 지금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면서 전자, 현대차, 테슬라 요렇게 돼 있네요. ETF도 1, 2, 3등 요렇게 나오네요. ETF는 작년에 타이거 미국 S&P 500 그리고 2등에는 레버리지 이더리움 이더리움 곱하기 2배짜리가 있네요. 그리고 3등에는 코덱스 미국 S&P 500이 있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타이거 S&P 500 그리고 디렉시온 테슬라 불 2배짜리 뱅가드 S&P 500 부 넣으셨고 최근에 4월에서 5월 19일까지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마이컨덕터 속슬 잘 넣으셨네요. 속슬 넣었고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장기종합채권 AA- 이상 미성년 투자자라고 하지만 이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애들 계좌에 해주셨을 가능성이 좀 높죠. 그죠? 네. 뭐 요렇게 사셨다라는 것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에 근데 1분기라고 돼 있으니까 1, 2, 3월 달이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취임을 한 1월 20일 이후에 테슬라하고 팔란티어가 쭉 빠졌으니까 2월, 3월 아마 쭉 빠졌을 때 사셨겠죠. 그죠? SDA도 아마 많이 빠져서 사신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도 24년에 전자가 쭉 무너지면서 아마
사셨고, 포스코 홀딩스도 아마 계속 빠지니까 좀 사신 것 같고, 알테오젠 주가 차트 잠깐만 볼까요? 네, 알테오젠을 보니까 이 24년에 많이 사셨다고 되어 있죠. 24년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많이 올랐고, 올해 3월 달에 45만 9천 원 찍고 지금 이렇게 조정받고 있네요. 보니까. 네, 재작년에 4만 7천 원 고점 찍고, 그죠? 7월 달에 고점 찍고 계속 이렇게 빠지는데, 네, 작년에 계속 사셨다면 지금은 조금 계좌가 좀 아플 것 같습니다. 그죠?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아침에 제가 주관식 문제를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방시혁 투자자의 상장 안에 측근 PEF의 지분 팔도를 유도했다. 이것 때문에 검찰 수사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오늘 아침 시초가가 많이 빠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좀 전에 보니까 마이너스 2%대로 쭉 올라왔더라고요. 그 주관식 문제를 내드렸는데 거의 한 40분 정도가 나름대로 답을 적어 놓으셨는데, 한 두세 분 정도 빼고는 거의 다 정답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하이브 상장으로 돈방석에 앉은 방시혁 의장과 사모펀드 PF 관련 조사에 진전을 보였고, 본지가 관련 의혹을 보도한 지 6개월 만인데, 금감원은 처음에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관련해서 하이브 사건을 다루다가 최근 불공정 거래 조사로 전환을 했고, 이게 불공정 거래 조사로 전환을 했군요. 담당국도 조사 3국에서 조사 2국으로 바뀌었고, 뒤늦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중점을 두고 빠르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 이 패스트 트랙으로 조만간 검찰에 통보하며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사 2국은 하이브 IPO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이 방 의장과 이익 공유 계약을 체결한 측근 PEF에 매각된 과정에서 고의적인 정보 은폐 또는 왜곡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는데, 하이브와 방 의장 등이 기존 투자자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동시에 회사 상장 절차를 밟은 증거를 다수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방 의장은 2020년 10월 하이브 상장 이전 스틱 인베스먼트, 그리고 이스턴 에쿼티 파트너스, 뉴메인 에쿼티 등과 순차적으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는데요. 계약을 통해서 IPO 이후에 이들 PF의 매각 차익 중 약 30%를 받기로 하고, 기한 내 IPO에 실패하면 지분을 개인이 대사주기로 했군요. 실패하면 지분을 대사주고, 방 의장과 계약을 맺은 스틱과 이스턴 P 뉴메인 에쿼티는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걸쳐서 벤처캐피탈 등 기관으로부터 다수의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고요. 스틱은 2018년 10월에 1,000억을 투입해서 LB 인베스먼트 6.08% 등 기관 투자가가 보유한 지분 12.4%를 매입을 했군요. 이듬해 6월부터 11월까지는 신생 PEF이자 방 의장 측근이 설립한 이스턴 PE, 뉴메인 에쿼티 등이 기존 주주였던 알펜루트 자산운용과 LB 인베스먼트, 그리고 최유정 전 부사장으로부터 지분 11.4%를 또 1,300억 원에 사들였군요. 11.4를 1,300억에 샀으니까 그때 당시의 시총으로는 1조 정도 밸류로, 지금 10조 되지 않았나요? 10조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금감원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기는 2019년 말인데요. 본지 취재를 종합하며 레전드 캐피탈 등 기존 투자자는 이스턴 PE와 뉴메인 에쿼티의 지분 매집 시점 직전인 2019년 방 의장과 하이브 측에 상장 준비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식 이메일을 보냈고, 하이브 측은 그해 9월에서 10월 내부 심의회의를 열고 공식 논의한 끝에 현재 기업가치 수준에서는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답변을 보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신생 PEF가 기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지분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이브의 답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 상장이 무산되면 기존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에도 빨간불이 켜지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당시 하이브가 IPO를 진행 중이었다는 다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하이브는 2019년 11월 IPO 필수 절차인 지정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과 계약을 맺었고요. 이를 위해 그해 9월 이전에는 이미 지정감사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고, 지정감사인을 신청할 때는 대표 주관 계약서나 이사의 의사록 등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요. 기존 투자자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면서 금융당국에는 상장 의사가 있다며 지정감사를 신청한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자, 이런 걸로 위법 행위가 확정이 되면 당사자들이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위반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똑같은 사안을 지금 수사 중이거든요. 경찰 수사는 금감원 조사와는 별개로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후문이라고 합니다. 금융당국도 이번 사안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상징성을 고려해서 엄정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공모시장에서는 비상장사 대주주와 PF 간에 공시되지 않은 계약을 통해 막대한 이익이 배분되는 구조가 묵인되며 시장 신뢰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하이브 사례는 IPO 과정에서 이면 계약과 사익 추구가 복합적으로 얽힌 전형적인 사기적 거래 의혹이 짙다면서 당국이 이번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유사 사례가 빈발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거 좀 읽다 보니까 이 법적 판단은 어떻게 할지는 그거는 나중에 가봐야 하는데, 법적 판단으로 봤을 때 좀 애매한 구석도 있긴 있습니다. 상장할 때 상장이 확실하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최종 상장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상장하기 위해서 뭐 에쿼티나 이런 데가 지분을 받아가거나 그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데가 받아간다는 말은 상장 때 엑시트 하려고 그렇게 투자한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상장이 얼마나 좀 빨리 되는가, 그리고 상장을 하더라도 1조 밸류로 상장하는 건지 3조 밸류로 상장하는 건지 다르죠. 그동안에 상장 철회한 회사들 중에 건실한 회사 중에 3년 전에 그 몇 회사가 있는데요. 수익 잘 내는 회사입니다. 근데 2022년 시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장 밸류 자체가 우리 회사가 그래도 한 3조 정도 밸류에이션 받을 거라 기대했다가 공모가가 뭐 겨우 9천억 밸류로, 그러면 나 기분 나빠서 안 해 하면서 이렇게 상장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나 주주 입장에서는 너무 낮은 밸류로 상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 가격대는 상장 못한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해서 아까 5년 이상 뭐 무기징역까지 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경우도 다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오늘 그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적어 주셨는데, 어떤 악재가 발생했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기업의 10년 이익 흐름을,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슈, 뭐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사고부터 해가지고 현대기아차의 리콜 사태, 그런 게 뭐 2조 손실,
3조 손실, 뭐 그걸로 이제 시장 주가가 확 빠지는데, 그 2조 3조가 중요하지만 10년 미래의 기업의 캐시플로우를 다 현재 가치와 프레젠트 밸류로 다 해서 주가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조씩 버는 회사가 10년치 다 합치면 100조잖아요. 100조인데 이번에 2조 5천억 원의 리콜 비용이 발생했다. 뭐 이랬을 때 2조 5천억이면 전체 흐름에 100조에서 2조 5천억 손실 나는 거니까 실제로 주가는 2.5% 빠지는 게 맞는데, 올해 10조 버는데 2조 5천억 손실 났다라는 기사에 보통 주가가 25% 빠지거든요. 예, 거기서 우리가 투자 기회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개념을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우리 업계 펀드 매니저들조차도 올해 이익이 50% 박살난다. 그게 이제 코로나 때였죠. 코로나 때. 근데 바이러스의 역사를 보면 길어봐야 2년인데, 그러니까 2년 동안 50 손실 난다 하더라도 그 이연 수요로 3년째는 이익 나는 걸 뭐 굳이 이익을 안 잡더라도, 실제로는 우리가 10조 해서 올해 50% 반토막, 5조, 내년에도 반토막, 합쳐봐야 10조잖아요. 그럼 전체 100조에서 10조 손실 나는 거니까 실제로 주가는 10%만 빠지는 게 맞는데, 코로나 때 보면 반토막 나죠. 35%, 40%씩 막. 그래서 자신 있게 그럴 때 우리가 주식을, 이 개념을 아시면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방시혁 의장이 뭐 그런 처벌을 받는다고 했을 때 10년 하이브의 캐시플로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 사람에 대한, 방 의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하면 회사도 PR을 높게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회사다라고 판단이 되면 오히려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배 구조가 투명해지고, 앞으로는 그와 비슷한 일들은 못하게 주죠. 예, 못할 겁니다. 사고가 나면 우리가 어떤 인재가 발생하면 엄청나게 그 소일고 예양간 고치듯이 막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에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런 효과가 아마 또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삼성물산 SMR 기술 실증, 신속 고강도 원전벽 제작. 삼성물산이 지금 지주사 모멘텀하고 이 원전 모멘텀이 지금 맞물렸죠. 소형 모듈 원전 SMR을 더 빠르고 쉽게 짓는 방법을 선보이는 등 SMR 시장 공략에 나섰는데, 일본 중공업 기업이 IHI와 SMR용 강판 콘크리트 벽체를 모듈화 공법으로 제작하는 것을 실정했군요. 이번 실정은 지난 27일 일본 요코하마 IHI 공장에서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 사업 중인 로파워, 그리고 미국 엔지니어링 회사 플루어의 자회사이자 SMR 전문기업 뉴스케일 등의 관계자가 보는 가운데 이루어졌군요. 이날 완성품 인도 행사도 열렸다고 합니다. 보통 원자력 발전소 벽은 현장에서 거푸집에다가 철근과 콘크리트를 채워서 만들어지는데, 삼성물산은 IHI와 함께 공장에서 미리 만든 강판 사이에 콘크리트를 넣는 방식으로 더 튼튼하고 안전한 벽체를 실제 크기로 제작하는 데 성공을 했고, 공사 기간과 비용이 사업성과 직결되는 SMR에서 강판 콘크리트 모듈화 공법은 공기 단축화, 안정성, 그리고 품질 향상, 비용 절감 측면에서 기존 공법보다 장점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SMR 사업 기본 설계에 공동 참여한 삼성물산은 이번 실정으로 본 공사에서 시공사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구원석
삼성물산 원전사업 본부장은 루마니아의 SMR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은 물론 확대되는 글로벌 SMR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야,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또 50분이 훌러덩 넘었네요. 경기 위축에도 이익률 상승, 기초체력 좋은 56개, 56개 상장사가 뜬다. 환경 유망 기업 분석인데 나쁜 시기일수록 좋은 회사를 사라. 아, 정말 좋은 말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기업 실적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데 꾸준히 좋은 실적을 내줘야 불황기를 버틸 수 있었으다. 여기에 더해서 수출 호조를 앞세워 영업이익률이 되레 급증하는 업종이나 기업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력 인프라와 방위산업,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이 대표적이다. 자, 여기서는 여기 폭발적인 이익률 기록하는 K뷰티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걸 좀 키워볼까요? 네. 여기서 요 회사 이름 나오고, 그죠? 종목명 해가지고 쭉 나오고, 작년 영업이익률하고 올해 추정치이거든요. 제가 주식은 언제 파는 거라고 했죠? 네, 영업이익률이 꺾일 때. 대체로 영업이익만 보고 있으면서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잖아 이러면서 주식을 못 팔거든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꺾인 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종목들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다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회사들이네요. 보니까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같은 전력기기, 그 다음에 방산, 현대로템, MNC 솔루션, 조선에는 한국조선해양, 하나엔진, 원전에는 BHI, 그리고 뷰티, 의료기기 회사, 뭐 식음료, 미디어, AI,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질 친 상장사의 평균 영업이익률. 상장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지금 보시다시피 10.39에서 9.45, 8.53, 8.34 이렇게 전체 상장사의 영업이익률은 계속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네. 자,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